함경북도 청진시 동해바다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해안. 도시에서 한 소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김세연.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숨을 건 대담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세연 씨가 자란 청진은 북한에서도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가까워 어릴 때부터 수영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직업 덕분에 외부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세연 씨의 아버지는 북한에서는 매우 드물게 국제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일본, 중국, 러시아와 거래를 하며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세연 씨는 어릴 때부터 다른 북한 아이들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일본 제품들이 처음에는 가장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손이라는 브랜드는 그 시절 전자제품의 최고로 인정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케라시스 샴푸를 처음 써봤을 때의 충격을 세연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머릿결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왜 그렇게 키가 크고 잘생긴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북한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힘든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대부분 키가 작았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느라 등이 굽어 있는 경우도 많았죠. 반면 한국 드라마 속 남자들은 세연 씨가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키가 크고 반듯했습니다. 키 큰 남자가 이상형이었던 세연 씨에게는 그야말로 꿈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연 씨의 가정 환경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북한에서 이른바 인텔 계층에 속하는 고위층이었습니다. 덕분에 집안에서는 다른 북한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 남북한 관계에 대한 진실한 견해들이 식탁에서 툭툭 던져졌던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한국을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불쌍한 나라,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나라라고 세뇌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집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한국은 잘 사는 나라야. 아버지의 꿈 역시 언젠가 한국과 당당히 무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 시도만 해도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분명히 좋은 사업 기회가 있을 텐데 정치적 이유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말이죠. 어린 세연 씨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녀의 꿈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살고 싶고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고 드라마에서 보던 그 반짝이는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11살, 12살이 되면서부터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삼성이 아직 지금처럼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 전이었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한국 전자제품의 품질이 일본 제품을 능가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연 씨는 아버지에게 졸라서 한국 드라마를 더 사달라고 했고 생일 선물로는 한국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를 받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세연 씨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남자들은 왜 저렇게 멋있는 건지, 여자들은 왜 저렇게 예쁜 건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세상은 왜 저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일이지만 드라마는 현실보다 더 아름답게 포장된 것이었지만 그때의 세연 씨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외화벌이를 하신다고 해서 항상 부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계속 감시했고 틈만 나면 잡아가서 재산을 몰수하곤 했습니다. 세연 씨네 가족도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세연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북한에서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까 싶으면 잡아가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는 일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살려주더라도 재산은 무조건 몰수했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내일을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적금을 들어서 집을 살 생각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죠. 북한에서는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장사를 못하면 저녁을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요즘도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니 그때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7년 세연 씨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가 중국에 돈을 벌러 간다고 했다가 아버지 몰래 한국으로 탈북해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잠시 중국에 나가서 돈을 벌고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과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완전한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 도망갔다, 배신했다며 날마다 고모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세연 씨는 달랐습니다. 고모의 선택이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미 고모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몰래 수집해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회령에서 무역업을 할 때 거래했던 중국인들의 명함과 주소를 세연 씨는 몰래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 많은 소녀의 습관이었을까요? 어쨌든 그 정보들이 나중에 그녀의 목숨을 구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드디어 세연 씨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을 완전히 속이고 무작정 중국으로 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거래하던 회령의 무역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고모와 연락하게 해주세요. 고모가 한국에 간 거 다 알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세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고모한테 연락해서 만약에 고모가 나한테 돈을 보내면 다 드릴게요. 제발 연락만 하게 해주세요.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고모와의 연락이 성사되었습니다. 고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됐냐며 당황했지만 결국 조카를 위해 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세연 씨의 치밀함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300만 원을 받자마자 100만 원은 조카들에게 보내줄 돈으로 따로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비로 중국 돈 1000위안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을 중국까지 보내줄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그녀가 혼자 세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모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드디어 두만강을 건너는 날이 왔습니다. 2007년 10월 26일, 그날을 세연 씨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장마의 막바지와 추운 날씨가 겹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10월 말이면 북한에서는 김장을 하는 시기인데 그만큼 추웠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날, 중국 측에서 그녀를 데리러 오기로 한 브로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쪽 안내인들은 오늘은 못 넘어가겠다며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군인들이 갈아입을 군복이 없어서 강을 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군복이 젖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이틀 연속으로 실패하자 세연 씨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뤄지다 보면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었고 그러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경 근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숙박 검열에 걸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셋째 날, 세연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갈 거예요. 중국에 사람이 안 나와도 가고 너희들이 군복이 없어도 나는 갈 거야. 나 혼자 갈게요. 오늘 못 가면 영영 못 간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원래는 북한 군인이 손을 잡고 안전하게 건드려주기로 했는데 수심이 깊고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세연 씨는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새벽 3시 달빛이 두만강 위에 쫙 비치는 가운데 세연 씨는 혼자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말이죠. 강물 소리가 밤에는 더욱 세게 들렸습니다. 잔잔한 물소리가 아니라 정말 무섭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소리에도 불구하고 세연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강 중간쯤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닥에 있던 돌에 발이 걸려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급류에 휩쓸려 아래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세연 씨의 키보다 훨씬 깊었고 10월 말의 차가운 강물은 그녀의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다행히 세연 씨는 청진 바닷가에서 자란 덕분에 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류에서의 수영은 평상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다가 옷이 물에 젖어 무거워지면서 몸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당시 41kg밖에 나가지 않던 마른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세연 씨는 살겠다는 일념으로 강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해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북한 군인들이 구하러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개새끼들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도 필사적으로 헤엄을 쳤습니다. 정말 죽겠구나 싶어서 체념하려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면서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조금씩 물이 얕아지더니 마침내 기어서 중국 땅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된 암호를 불렀지만 세연 씨는 기력이 다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로 땅을 치면서 나 여기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브로커가 5분 동안 헤매다가 마침내 그녀를 찾았을 때 세연 씨는 거의 실신 상태였습니다. 브로커는 그녀를 업고 개울을 건너 택시까지 데려갔습니다. 택시에 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에서 물이 줄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도리에는 고드름이 얼어붙어 있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10월 말의 추위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세연 씨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보내준 브로커들이 세연 씨의 외모를 보고 다른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어리고 예쁘장한 모습을 보고는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틀 동안 호텔에 가두고 교대로 감시했습니다. 전화도 못 쓰게 하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연 씨가 마트에 가고 싶다고 해도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해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기를 감지한 세연 씨는 놀라운 연기력을 발휘했습니다. 바보 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하고 멍청한 북한 소녀인 척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며 모든 것을 물어보고 완전히 의존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연기가 성공해서 사나흘 뒤에는 브로커들이 얘는 그냥 순박한 어린애구나 하고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브로커 둘이 우리 잠깐 10분만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있어 하고 나간 사이 세연 씨는 재빨리 가방을 메고 탈출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대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고만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조선족 택시기사를 만난 것입니다. 만약 그 기사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세연 씨는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기사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연 씨가 아버지의 무역거래처 명함을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하자 기사는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너무 멀어서 택시로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하루 묵고 다음날 버스로 가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기사는 세연 씨를 백미여관이라는 곳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세연 씨는 너무 고마워서 가지고 있던 1000위안 중 50위안을 기사에게 줄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세연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웠거든요. 북한에서는 종교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지만 세연 씨는 그날 밤 누군가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도 모르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밤새도록 살려달라, 나를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15시간을 더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여관 주인에게 가는 길을 물어보려 했는데 여관 주인이 세연 씨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너 혹시 북한 애니? 그 순간 세연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겠다고 말이죠. 저 좀 살려주세요. 세연 씨의 간절한 부탁에 여관 주인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4층 건물의 맨 꼭대기에 있는 집이었는데 따뜻한 밥을 해주고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핸드폰을 빌려주어 고모와 연락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고모와 통화가 되었을 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모는 여관 주인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며칠만 좀 잘 부탁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데리러 가겠습니다. 세연 씨는 그 집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고모는 중국에서의 고생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딱 3일 후 고모가 보낸 사람이 세연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대련이라는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음 날 대련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처럼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이었지만요. 생애 첫 비행기 여행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렜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 마이너스 인천대교, 작은 섬들,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들이 모두 경이로웠습니다. 세연 씨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계속해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다 뭘까? 하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공기를 탈 기회가 거의 없었고 위에서 땅을 내려다본 경험도 없었거든요. 그런 세연 씨에게는 모든 것이 신세계였습니다. 겁이나 불안감보다는 설렘과 호기심이 훨씬 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말해줬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놀랄 거야. 정말로 화장실에 들어가자 세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반짝반짝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변기였습니다. 앉으니까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오히려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거울도 반짝반짝했고 비누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닦는 페이퍼 타월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보고는 이걸 가져가야 하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브로커의 지시대로 위조 여권을 찢어서 변기에 버린 후 세연 씨는 본격적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그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여기가 한국이구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 나라에 내가 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세연 씨는 자신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만강에서 죽을 뻔했고 중국에서도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했지만 매 순간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거든요. 조선족 택시기사, 백미여관 주인,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수많은 분들이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타고난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세연 씨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으니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세연 씨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그 한국에서 말이죠. 북한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모든 교육은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잘 사는 나라였고 도와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배울 것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물론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모든 남자가 키가 크고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세연 씨에게 한국은 여전히 꿈 같은 나라입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세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꿈을 향한 한 개인의 간절함,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지, 꿈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이죠. 함경북도 청진의 한 소녀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한국까지 오기까지 그 험난하고도 기적 같은 여정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김세연 씨의 탈북 스토리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꿈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김세연 씨의 용감한 선택과 기적 같은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